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 건축으로 들어가야죠. 그리스 건축 잘 들리시나요? 잘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그리스의 이제 신전 건축입니다. 신전 건축. 제가 이 그리스, 그리고 물론 다음 시간에 보는 로마도 그렇지만 그리스의 신전 건축을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건축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그리스 신전 건축은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치 미완성인 듯 이렇게 보이고, 왜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외관 중심의 이제 건축이 바로 이제 그리스 신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면 그 외관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건축 공간이 이제 형성이 돼야지 이제 그것이 건축일 텐데, 특히 이제 그리스 신전 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내부 공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에 관한 건데, 구조는 석조 가구식 돌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그 오더들, 그죠? 몇 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오더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목조 지붕틀을 만들어서 형성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어렵네, 그림이 오늘따라. 자, 그 다음에 배치는 여기서 말하는 배치라는 거는 결국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평면의 형태.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향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전 건축이 동쪽을 향해서 주 출입구가 형성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동서 엑시스가 이제 기본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치는 전반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것만 딱 줄였으면 좋겠는데 다시 그려야 되네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계구부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변을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제가 그리고 있는 지금 현재 이건 평면이죠. 신전의 평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쪽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기단이 있겠죠. 아이고. 이야. 오늘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는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이런 형태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티피컬한 형태의 플랜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이죠. 여기가 이제 나오스라는 곳이에요. 나오스.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신상실이 되죠. 빨간색이 별로 이쁘지 않네. 색깔을 딴 걸로 바꿔야겠네요. 오렌지, 노랑, 오렌지. 그래서 여기가 나우스,
우리말로 하면 신상실. 그러니까 신전은 이제 신상을 모셔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상실이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고 그것의 이름이 나우스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셀라라고도 부릅니다. 셀라. 주로 이제 셀라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제 로마 신전인 경우에는 셀라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스 신전인 경우에는 나우스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나우스 앞에 있잖아요. 그죠? 나우스의 전면에 있죠. 그래서 프로를 붙여요. 프로 나우스. 그래서 이 프로 나우스는 일종의 현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둥들이 배치가 기둥들이 이제 열을 지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주랑 현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고 기둥으로 복도를 형성하는 현관이다. 그게 이제 프로나우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우스 뒤쪽에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보물들이 여기에 이제 소장이 되는 것이죠. 일종의 창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름은 오피스토 도모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보고실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보고실 뒤쪽에는 이 앞에 봤던 프로나우스랑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는 뒤에 있으니까 에피나우스 뒤에 있으니까 후주랑 현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은 대부분이 이런 평면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특별하게 뭐 많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보다 뭐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에피나우스가 없기도 하고 프로나우스가 없을 수도 있고 오피스 도무스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우스는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 안에서 특별하게 더 붙거나 특별히 더 뭐 여기에 더 추가되는 그런 공간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나우스인데 나우스는 그리스 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이 집이라는 뜻이 이제 신전이니까 신이 사는 집, 신의 집으로 의미가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 기능은 그리스 신전에서 신상을 안치하는 곳이 바로 나우스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미케네에서 메가론이라고 있었죠. 그 미케네의 메가론이 이제 계승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평면의 형태 혹은 뭐 배치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런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평면의 종류입니다. 몇 가지 평면의 종류가 있어요. 거의 이걸로 이제 끝인데 이 평면의 종류는 비트루비우스라는 로마 시대 때의 이제 건축 이론가가 그 사람이 썼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최고 가장 오래된 건축서인 건축십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템플 인 안티스라고 해요. 템플 인 안티스 혹은 그냥 인 안티스라고도 하는 녀석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템플 인 안티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앞쪽에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템플린 안티스의 모습입니다. 그죠? 템플린 안티스. 그 다음에 프로스타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프로스타일은 이 앞쪽에 있는 이 전주령 현관에 있는 기둥이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박히는 앞쪽에 기둥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템플린 안티스는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제 기둥이 배치가 되고 프로스타일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타일 말고 다음에 보실 게 이제 MP 프로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MP 프로스타일. MP 프로스타일은 프로스타일이 앞쪽에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데 뒤쪽에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게 MP-프로 스타일. 오케이?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페리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페리 스타일. 여러분들 페리 스타일은 제가 아마 전에 한번 이야기도 했는데, 페리 스타일이란 말 뜻 자체는 어떤 그 공간을 뺑 둘러싸서 기둥이 배치가 될 때, 그것이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기둥이 배치가 되는 이런 것도 MP 프로 스타일이 페리 스타일이지만, 혹은 이게 건물이 아니라 중정일 수도 있어요. 중정을 중심으로 중정 주변에 기둥이 돌아가면서 배치되었을 때도 페리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페리 스타일은 결국 뭐예요? 뺑 돌아가면서 기둥이 배치될 때를 페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공간이 있고 주변에 기둥이 뺑하고 돌아갈 때, 이게 페리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딥테랄이라고 있어요. 딥테랄. 딥테랄은 이 뺑 돌아가는 이제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기둥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둥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돌아가면은 페리 스타일이잖아. 그게 여러 겹이 돌아갈 때 우리가 이거를 딥테랄이라고 부릅니다. 딥테랄.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모노프테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모노프테랄. 모노프테랄은 뭐겠습니까?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녀석이 있고 여기를 뺑 돌아가면서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모노프테랄이라고 불러요. 얘도 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이걸 모노프테랄. 그러니까 그 비트루비우스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그리스 신전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템플리난티스, 프로스타일, 엠피프로스타일, 그 다음에 페리스타일, 딥테랄, 뭐 페리스타일이라고도 하고요. 페리프테랄이라고도 해요. 페리프테랄. 그 다음에 딥테랄, 그 다음에 모노프테랄,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전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생겨 이제 어떤 신전의 평면의 종류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신전이 아무리 거대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내부 공간은 상대적으로 별 발전 없이 그대로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내부 공간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의 종류,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면입니다. 인면은 아까 봤던 평면 구성 같은 경우는 매우 심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이 간단하게 있는데, 이런 그림 보면 여기에 저 지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가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단이 있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3단 구성이다. 인면의 3단 구성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지붕이 되는 부분, 그럼 아까 세 개의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지붕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페디먼트라고 이야기해요. 페디먼트는 박공이라고 하죠. 박공.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페디먼트라고 불러요. 삼각 페디먼트라고도 하죠. 그죠? 이 페디먼트는 기본적으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 코니스로 구성이 돼요. 코니스로 구성. 이 코니스가 이제 경사 코니스와 이제 수평 코니스. 그죠? 경사 코니스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평 코니스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코니스를 통해서 페디먼트가 구성이 된다. 자, 아무튼 페디먼트가 결국 이제 박공이 되겠죠. 지붕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몸체를 형성하는 부분. 몸체를 형성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엔타블레이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엔타블레이처라는 부분, 그 다음에 컬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엔타블레이처는 결국 이제 수평부재고 컬럼은 수직부재죠. 그죠? 이 엔타블레이처도 다시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코니스, 그 다음에 프리즈, 그 다음에 아키트레이브. 자, 우리는 지금 도릭 오더를 기본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릭 오더를 기본으로.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경사 코니스고 이게 수평 코니스잖아요. 자, 코니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프리즈가 되고, 이게 아키트레이브, MP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아키트레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엔타블레이처라는 부분은 코니스, 프리즈, 아키트레이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수평 부재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즈 부분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도릭 오더 같은 경우에는 트리글리프와 메토프, 트리글리프와 메토프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트리글리프라는 거는 결국 세 개의 선이지. 선 세 개, 그 다음에 이게 트리글리프고, 그 다음에 메토프가 있고 다시 트리글리프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바로 프리즈예요. 프리즈에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아키트레이브가 이제 밑에 도리고드 같은 경우에는 아키트레이브에는 주로 이제 장식 같은 건 잘 없고, 주로 이제 이 메토프 부분에 굉장히 많은 장식이 있고, 그리고 이 코니스에 이제 뭡니까 페디먼트 부분에 여기에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칼럼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칼럼은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캐피탈, 샤프트, 그리고 베이스. 근데 여기에서 도릭 기둥의 경우는 도릭 기둥은 베이스가 없다. 그죠? 그리스의 도릭 기둥은 베이스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베이스가 없죠. 그죠? 그냥 샤프트가 바로 기단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단. 자, 인면의 3단 구성에서 기단, 제일 아래쪽 부분이죠. 이 기단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페데스탈이라고 해요. 페데스탈이라고 합니다. 이 페데스탈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페데스탈은 계단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 계단이 이제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이제 스타일로 베이트가 한 개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스테레오 베이트가 두 개가 위치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릭 오더의 이제 인면의 구성이에요. 여기 보면 몇 가지 막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뭐 외우셔도 되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제가 여기에 써 놓은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캐피탈에서 그 도릭 기둥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말을 안 하니까 그림 그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네.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사각형 형태를 우리가 아바쿠스라고 해요. 아바쿠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원형의 형태를 에퀴너스라고 합니다. 에퀴너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네킹이라고 하고요. 네킹. 그 다음에 네킹 밑에 보면 이렇게 줄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아스트라갈이라고 합니다.
아스트라갈.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릭 기둥의 캐피털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보시는 이 아바코스와 에퀴너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바코스와 에퀴너스.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바코스, 에퀴너스. 이게 아바코스고 이게 에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도릭 오더에서의 인명 구성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읽으려면 글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자를 알아야 되듯이 건물을 보려면 특히 이제 고전 건축, 클래식 건축들을 보려면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아야 건물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 그리스 신전 건축에서의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 전면에 이제 기둥 개수에 따라서 이제 신전의 종류를 이제 구별하기도 해요. 정면 파사드의 기둥 개수에 따라서 신전의 어떤 인면의 종류를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둥 개수가 짝수겠습니까? 홀수겠습니까? 당연히 짝수죠. 짝수가 돼야지 하나, 둘, 셋, 네 개라면 이쪽으로 이제 정면으로 이제 스팬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홀수가 되면은 가운데 기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둥 개수는 짝수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4, 6, 8, 10 보통 이 정도인데 기둥의 개수가 4개인 경우에는 테트라 스타일, 그 다음에 6개인 경우에는 헥사 스타일, 8개인 경우에는 옥타 스타일, 10개는 뭐겠습니까? 데카 스타일. 그렇죠? 이렇게 기둥의 개수에 따라서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전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전면에 6개죠. 그러면 이거는 헥사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헥사 스타일이고 기본적인 오더는 뭡니까? 자, 기둥에 보시면 도릭 기둥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얘는 도릭 오더를 사용하는 헥사 스타일의 그리스 신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이제 건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 가로로 쫙 있는 이 부분이 코니스죠. 이게 코니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형태 이 부분을 우리가 페디먼트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코니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이게 뭐죠? 프리즈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키트레이브 그죠? 그 아래쪽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 자 이게 캐피탈, 샤프트, 도립 기둥이니까 베이스는 없고 그 아래쪽에 이제 페데스탈이 이렇게 있고 페데스탈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페데스탈. 페데스탈은 계단 3개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위에서부터 스타일로베이트 하나, 그 다음에 스테로베이트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전을 읽는 거예요. 또 보시다시피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트리글리프, 메토프, 트리글리프, 메토프, 트리글리프, 메토프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 프리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신전을 봤을 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건 도릭 신전이에요. 그죠? 도릭 오더로 되어 있는 신전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릭만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봤는데 실제로 그 이오닉 오더라든지 도릭이 아니라 이오닉 오더나 코린티안 오더 같은 경우에는 구성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살짝씩 다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도리고도 정도는 알고 있으면 뭐 비슷하니까 나머지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부분 위에 이제 지붕이 되는 페디먼트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엔타블레이처, 그죠? 엔타블레이처, 그다음에 컬럼, 그다음에 페데스탈, 그죠? 페데스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다시 이제 세분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것은 그리스 신전 건축의 시각 조정 기법이라는 거예요. 시각 조정 기법. 시각 조정 기법은 인면에 있어서 관찰자의 착시를 교정하는 기법입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 신전 건축은 외관에 굉장히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5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베흘림 기법이에요. 베흘림 기법. 우리 이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유흥준 교수가 썼었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엔타시스. 그러니까 기둥 가운데가 오목하게 보이는 것을 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을 그냥 이렇게 똑바로 샤프트가 이렇게 똑바로 이제 형성이 되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오목하게. 좀 과장해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하게 표시를 만들면은 이 친구가 똑바로 보인다. 이게 이제 베흘린 기법이 되겠어요. 기둥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보이는 것을 조정하는 기법이 바로 베흘린 기법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각 조정 기법을 굉장히 좀 과장해서 그려놓은 이제 신전의 다이아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베흘린 기법이 보이죠. 주로 이제 베흘린 기법은 이 기둥이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 이 지점이 제일 볼록해요. 여기가 제일 볼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베흘린 기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라이즈 기법이에요. 라이즈 기법. 라이즈 기법은 말 그대로 들어올리는 기법인데요. 수평 부재의 중심부가 아래로 처져서 보이는 것을 조정을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파르테논 신전의 인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 이 가로로 진행되는 부분이 크게 보면 두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엔타블레이처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페데스탈이 있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있고 그 사이를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둥들이 열을 지어서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수평 부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져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거를 이렇게 처져 보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면 이게 처져 보이게 되니까 얘를 아예 조금 들어 올리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똑바로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라이즈 기법이에요. 실제로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 약 한 17cm 정도가 가운데 부분이 실제로 측정해 보면 양끝보다 위로 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실제로 측정해 보면 자 이게 라이즈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솔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솔린 기법은 양쪽의 끝 기둥이 바깥으로 쓰러져 보이는 것을 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끝 바깥의 기둥이 똑바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수직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양 바깥으로 쓰러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둥이 바깥으로 쓰러져 보이게 되니까 얘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안으로 약간 쏠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똑바로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죠? 요게 안 쏠린 기법이에요. 오케이? 이게 안 쏠린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기둥을 안쪽으로 쓰러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쓰러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연장을 해보면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 만나는 그 높이가 한 지상 한 50km, 굉장히 조금입니다. 50km 정도로 올라가면 이제 꼭지점에서 만나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살짝 안으로 쏠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안 쏠린 기법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작은 착시를 아주 조금 일어나는 착시마저도 조정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것들 좀 더 보면 네 번째는 이제 기둥 직경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기둥 직경을 조정하는 방법은 양쪽의 끝 기둥이 다른 기둥들보다 조금 가늘어져 보이는 것을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양쪽 끝 기둥이 좀 가늘어져 보이기 때문에 살짝.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한 3에서 5cm 정도가 바깥쪽이 이제 조금 더 두꺼워요. 그렇게 기둥의 직경을 조정하는 게 이제 기둥 직경의 조정의 방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둥 간격을 조정하는 건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양쪽 끝으로 갈수록 그 스팬이 좀 넓어져 보이는 것을 조정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둥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쫙 배열이 되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좁게 보이는 거죠. 가운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좁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깥쪽이 조금 더 스팬이 넓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자리 스팬을 조금 더 좁게 만들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같은 스팬인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간격을 조정을 한다. 자, 이게 이제 기둥 간격의 조정 방법이죠. 이렇게 크게 보면 시각 조정 기법은 이렇게 5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이런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외관을 중시한다는 점. 그래서 실내 그 공간보다는, 실내 공간은 거의 아까 우리가 그 평면의 종류, 뭐 이난티스니, 그다음에 프로스타일이니, 딥테라린이니, 모노프테라린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내부 공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관에 더 중시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먼저 봤었는데, 그러한 특성들, 그 다음에 금방 살펴본 이런 시각 조정 기법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축이 어떻게 보이는가,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집중했다는 증거예요. 그죠? 즉, 현재의 그런 실체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 예술의 환영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환영주의가 어떤 거였어요? 실제와 똑같이 보이는 어떤 가짜를 만드는 게 환영주의잖아. 그죠? 근데 건축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처럼 보이도록 약간 건물들을 약간 조정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맥락이 같더라. 결국 이러한 시각성, 그죠? visibility, 이 시각성이라는 것이 서양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세 시대를 제외한
어떤 고전주의 건축, 클래시시즘, 고전주의 건축에서 잘 드러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 건축은 시각성을 굉장히 중시한다. 시각성. 그것들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지금 이러한 외관을 중시하고 시각 조정 기법을 통해서 건축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이런 그리스 건축에서 그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런 특성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 서양 건축사에서 고전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양식들마다 잘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전 건축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기타 건축물들인데요. 가장 핵심은 제가 신전 건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타 건축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 계획입니다. 이 그리스의 도시 계획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자연 성장형 도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연 성장형 도시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를 말을 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도시는 얘도 이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약간 높은 구름지에 형성된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그런 들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고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는 한문으로 하면 신역입니다. 신역. 신들의 영역이죠. 신이 사는 공간. 그리고 아고라는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서 신전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크로폴리스에는 언덕 위에 있어서 주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좋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전과 함께 그 우두머리, 그곳의 지배자, 그 지배자의 이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민주주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신역으로 이제 성역화된 곳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죠. 지금 사진에 보는 곳들은 이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예요.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신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 그죠? 자, 여기 보이는 게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신전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신전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크로폴리스고요. 자, 요거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니케 신전입니다. 니케 신전. 니케 신전은 한 기원 BC 한 421년경에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오더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남아있는 건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곳에 이제 복원도인데, 먼저 오더가 어떤 오더입니까? 도릭 오더, 이오닉 오더, 코린티안 오더. 그렇죠. 이오닉 오더죠. 이오닉 오더로 되어 있고, 평면 형태로 보면은 가운데 나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기둥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엠피프로 스타일이죠. 그죠? 엠피프로 스타일의 이오닉 오더의 신전이고, 기둥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정면에 4개죠. 4개니까 테트라 스타일. 테트라 스타일의 엠피프로 스타일의 평면 형태를 갖는 이오닉 오더로 이루어져 있는 신전이 바로 니케 신전입니다. 니케는 나이키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 니케. 자, 여기도 보면 기둥, 여기 보면 아래쪽에 계단이 있고, 그죠? 이게 뭐야? 스테레오베이트 2개, 스타일러베이트 하나. 그 다음에 이오닉 기둥이 있네요. 캐피탈, 샤프트, 여기는 베이스가 당연히 있죠. 캐피탈에 보면 이렇게 양 모양의 형태가 있으니까 이오닉 기둥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게 이오닉 오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뭐예요? 엔타블레이처, 그죠? 엔타블레이처. 아래쪽에 컬럼, 그죠? 이 부분이 컬럼.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페디먼트. 페디먼트. 그래서 여기도 보면 코니스가 있고 프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아키트레이브가 있어서 그 세 개가 엔타블레이처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신전을 혹은 이제 고전 건축물들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에렉테이온이라는 신전이에요. 에렉테이온. 에렉테이온 신전. 얘는 한 뭐 BC 한 421년 이쯤에 만들어졌고요. 이 신전은 형태가 조금 독특해요. 여러 개의 신전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신전의 모습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보시다시피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확대가 되나? 확대를 해보면 여기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오닉 오더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에렉테이온 신전은 기본적으로 이오닉 오더로 되어 있는 신전이에요. 근데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면은 그 기둥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그 오더들, 도릭, 이오닉, 코린티안 오더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이집트 건축에서 살펴봤던 그 조각 기둥, 조각 기둥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만들어진 형태죠.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것들을 여상주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상주. 여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둥이죠. 그래서 캐리아티드라고 해요. 캐리아티드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신전이 바로 이 에렉테이온 신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크로폴리스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자연성장형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바로 이 아고라가 되겠어요. 아고라는 광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아고라는 서민 생활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광장이에요. 그래서 이 광장이 아고라가 있고 그 아고라 주변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그러한 그 도시 요소들이 같이 배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야외 공동 광장이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어라든지 시장, 공공기관, 극장 이런 것들이 같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도시의 기능 중에서 이런 광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광장이 실제로 광장의 기능을 하게 된 거는 제 생각에 뭐 민주화 운동 때나 혹은 그 2002년 월드컵 이럴 때 이제 광장이라는 것이 이제 문화가 이루어졌지, 우리나라는 실제로 광장이 없죠. 뭐 서울 광장, 그 시청 앞에 있는 서울 시청 앞 광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없던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근대화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런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서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유럽적인, 서구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시대에는 아고라라는 것들이 있고, 로마에는 그것들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죠. 아고라는 다음에 있고, 그지? 포럼은 네이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아고라와 포럼이 이제 각각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거고, 중세 기간 동안에도 물론 그 광장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들어오면 피아자라는 이름으로 또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현재에는 이제 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 야외 공동 광장이 바로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계획도시 부분인데요. 계획도시도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존재해서 도시의 핵을 담당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바로 격자형 가로 체계가 추가된다는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강남처럼 그 격자형의 길들이 설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은 두 개의 계획 도시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프리에네라는 도시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밀레투스라는 도시입니다. 둘 다 한눈에 보기에도 격자형 가로 체계가 전체 계획의 주안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계획의 주안점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기능에 맞는 그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 격자형 가로 계획을 통해서 이 계획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이죠. 즉, 지배자의 어떤 야망이라든지 그 도시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도시의 기본적인 특성일 텐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 도시계획은 굉장히 그 시민들의 생활에 기여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민들의 생활, 즉 어떤 인간 중심적인 그런 도시계획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가 건축에서부터 이제 전개되어서 도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러한 계획 도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성이 되겠다. 그래서 프리엔의 밀레투스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적인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기타 어떤 공공시설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스토어가 있죠. 스토어는 공공이 사용하는 일종의 정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고라 주변에 위치하게 되고요. 아고라가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있다면 이 한쪽에 이제 이 스토어가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들 뭐 스토어 학파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그 스토어 학파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아탈로스라는 곳에 있는 스토어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벽체가 없이 지붕과 열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개방적인 야외 열주 회랑이다. 기본적인 성격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있고 이런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뭐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하거나 하면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혹은 뭐 도시의 어떤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장을 볼 수 있는데요. 극장은 이 그리스 시대의 극장은 자연지형을 이용을 해요. 자연지형을 이용하고 주로 3분의 2 정도의 크기의 3분의 2원 형태의 평면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거죠. 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3분의 2 정도의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 극장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가운데의 이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무대에 해당하는 원형의 평지인 이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관람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경사면이라고 할 수 있는 테아트론, 그리고 오케스트라 뒤쪽에 무대 배경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케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랑 되게 비슷하죠. 오케스트라, 테아트론, 이제 티에터가 여기서 나왔을 것이고 스크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이름일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극장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되고요. 주로 이런 극장들은 아크로폴리스 안에 있기도 하고요. 아고라 주변에 위치하기도 하는 그런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에피다우루스라는 극장이고요. 오른쪽에는 디오니소스라는 극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리스는
특히 이제 체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그런 체육을 일종의 그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림피아 같은 곳에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근대 올림픽으로서 이제 우리가 4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그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체육을 일종의 정신과 육체의 합일, 그죠? 하나로 합쳐지는, 그죠? 합일로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게 바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름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죠. 히포드롬이라는 녀석은 경마장 혹은 전차 경기장 같은 것들이고, 스타디온 같은 거는 이제 육상 경기장이고요. 팔라이스트라라는 거는 실내 경기장, 체육관. 그 다음에 짐나지오는 체육 학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보통 우리가 짐네지움이라고 그러죠. 짐네지움은 우리가 보통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우리가 보통 짐네지움이라고 하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리스 건축에서 짐나지오는 실내 경기장이 아니라 체육 학교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실내 경기장은 팔라이스트라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정식 평면을 써요. 이 중정식 평면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중해 연안의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BC 6세기형부터 이런 중정식 평면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간소한 형태의 조적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독특한 편이죠. 조적식보다는 가구식 구조들을 많이 쓰고 있는 면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중정식 형태가 기본적인 이 그리스 시대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그리스 건축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로마 건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로마 건축입니다. 고대 로마 건축. 고대 로마 건축은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건축이죠. Ancient Roma. 그래서 먼저 시대 구분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대 로마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시기로 3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 공화정 시대, 그리고 제정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고, 왕정 시대는 BC 한 753에서 509년 정도 사이, 공화정 시대는 BC 509년 정도부터 27년, 제정 시대는 AD 476년까지고요. AD 476년이라는 이 시기는 소로마 멸망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왕정 시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시국가로서 왕의 지배를 받던 시대가 바로 이 왕정 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 시대는 앞서의 이 왕정이 무너지고 귀족과 평민 계급이 공화정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제정 시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죠?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제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황제에 의해서 지배가 됐던 시대죠. 그래서 특히 이제 트라이아누스 황제라든지 이때 이제 최대의 영토를 확보를 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98에서 117년 이 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때 이제 영토의 넓이가 거의 현재 미국 영토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미국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소위 이제 팍스 로마노라고 불리우는 이제 태평성대의 시대가 바로 이때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연도를 생각을 해보면 AD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AD 476년 정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1453년에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연도가 있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에 이어서 이제 로마를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와 로마를 좀 구별을 한다면, 그리스라는 나라는 이제 작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죠. 그리고 이론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로마 같은 경우는 통일 국가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라는 이런 공업이 아니지, 농업에 의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통일 국가이면서 굉장히 실천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론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는 통일 국가를 세울 만큼 굉장히 실천적인 민족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가 이제 세 부분 나눠지잖아. 왕정 시대, 공화정 시대, 그 다음에 제정 시대. 먼저 이 왕정 시대의 이제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왕정 시대의 이 건축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내부에서 조형 원리를 발전시킬 만큼 그런 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형 원리를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와야겠죠. 어디서 수입을 해오냐면 이제 그리스나 에트루리아에서 수입을 하게 돼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 남쪽이라든지 그 아래쪽에 보면 시칠리 섬이 여기 있나? 그죠? 시칠리라는 섬이 있잖아. 그죠?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 섬에 그리스의 식민지가 이미 건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수입이 되었을 것이고, 에트루리아는 이제 초기에 세력이 좀 컸던 그쪽에 이제 토착 민족이 바로 에트루리아예요. 그래서 에트루리아에서도 조형 원리를 수입해서 어떤 건축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화정 시대가 됐는데, 공화정 시대의 건축 문화는 일종의 이런 헬레니즘 문화에다가 토착 세력인 에트루리아의 이 건축 문화가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헬레니즘은 이제 그리스 문화의 패권이 그리스 문화의 패권이 이제 그리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동으로까지 뻗어져 나가서 그 지역이 이제 그리스화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로마도 일종의 헬레니즘 문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화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와 에트루리아 문화가 이제 합쳐져서 나타났던 게 이제 공화정 시대의 건축 문화고, 이 시대는 이제 유적이 굉장히 적어요. 유적이 굉장히 적은 이유는 이후에 이 제정시대 때 그 사회적인 어떤 흥망성쇠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원전의 이제 건축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공화정 시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한 509년 정도부터 BC 27년 정도 이 사이 시대가 이제 공화정이기 때문에 기원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 시대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잘 남아있지 않는데, 단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제 폼페이예요. 폼페이 같은 경우는 AD 79년 정도에 이 베수비오, 그죠? 베수비오라는 이 화산이 보통 이게 쓰지?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폼페이라는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기원 전후에 건축의 양상들이 잘 보존된 곳이 바로 폼페이입니다. 그래서 폼페이 유적을 보면 이 공화정 시대의 건축 문화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제정시대의 건축 문화인데, 제정시대의 건축 문화가 결국 이제 본격적인 로마 건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리스의 조형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제 잘 변형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건축 조형의 로마적인 성격이 확립이 되고, 그리스적인 조형은 다소 장식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진행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어떤 건축 문화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외피, 껍데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겉모습, 외형적인 것에 많이 남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정시대가 되면 건축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전 건축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 유형으로서 굉장히 우세하고 로마 공화정 시대 때도 그것이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제정시대가 되면 다양한 건축 행위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 소위 여러 가지 모뉴멘트들이라든지 기념물, 그 다음에 바실리카라는 것도 바실리카 같은 것들도 이때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의 그런 욕장, 목욕탕, 대규모 욕장, 그리고 극장, 이런 것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처럼 그 다양한 건축 유형이 나타나게 된 거는 뭐 사회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구조가 고도화되고 거기에다가 건축 후원자 계층, 즉 돈 많은 사람들, 황제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유한 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건축들이 양산이 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흐름상, 그죠? 고대 건축의 종말. AD 313년 정도, AD 313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죠? 크리스트교가 공인이 되는데, 결국은 어떤 그 종교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크리스트교의 어떤 그 세력이 굉장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상징적으로 313년에 그런 크리스트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너희들 이거 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전의 정신이 변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전의 정신이 변모됨으로써 건축의 조형 이념이라든지 수법이라든지 건축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리스 이래에 지속되었던 고대 건축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멸망과 함께 고대 건축은 나름대로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조형적인 성격인데요. 로마 건축의 조형적 성격.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 공간이에요. 거대 공간. 제국의식. 이제 제국의식과 관련되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후원자 계층들, 이제 황제나 귀족 등 이런 사람들의 권력 과시욕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 거대 공간을 만들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테크니컬한 거 빼고를 생각해 보면 거대 공간이 하나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결국 이 거대 공간의 핵심이 되는 건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게 돼요. 그죠? 근데 질서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의 조형 원리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 건축은 내부 공간보다는 외부 형태를 굉장히 중시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의 어떤 조형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조형 원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기하학적인 법칙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면을 중시한다든지 중심을 강조한다든지 좌우 대칭의 형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큰 건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의 어떤 중심이 건물 자체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면 이쪽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정면이 중시가 되면 정면이 딱 중시가 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나머지 공간들이 부차적인 것으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죠. 좌우대칭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하학적인 법칙들을 굉장히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아치구법들이 많이 활용되게 돼요. 이건 뭐 좀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기둥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런 기둥과 기둥 사이의 이 스팬이 길어봐야 10m가 넘겠어요. 10m 넘기가 쉽지 않죠. 지금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쓴다고 했을 때 뭐 한 10여 미터 잘 안 넘기잖아요. 근데 10여 미터의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기둥보 시스템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스팬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아치 구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그 한강에 보면 한강의 한강 인도교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한강대교가 어떤 형태예요? 이렇게 아치 형태로 돼 있죠. 아치 형태로. 그죠? 아치 형태가 되면 이 스팬들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치의 구법을 이용하면 거대 공간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어떤 조형적 성격이 이런 거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기하학적인 법칙의 강조라든지 아치구법의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재료인데요.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들을 보면 이때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써요. 여기서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와 자갈과 뭐 모래, 물 이런 걸 섞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화산재라든지 석회 등을 혼합한 일종의 천연 콘크리트를 쓰더라라는 거. 그리고 어떤 석재와 벽돌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얘네들이 이제 조적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석재를 이제 주요 재료로 사용하죠.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석재나 벽돌 같은 것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와 같은 좀 다양한 그런 재료들 여기다가 또 모르타르라든지 연결 철물 같은 것들도 이제 재료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구조인데요. 자, 로마 시대 때 구조는 조적식과 가구식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그 건축 문화는 이 그리스와 에트루리아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에트루리아에서의 건축의 특징 중에 물론 에트루리아도 그 기둥보 시스템을 쓰지만 에트루리아에서 아치 구법을 많이 써요. 아치와 볼트 구법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부터는 그리스의 이제 석조 가구식 구조 그죠? 포스트 린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장식적인 기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라는 거.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쓴다라는 거. 두 번째는 조적식에서 나타나는 아치와 볼트 구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건축 구조에 있어서 아치 구법은 이미 고대 오리엔트,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그
초기 세력이 컸던 부족이었던 에트루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아치구법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러한 구법들이 굉장히 충분히 사용된 것. 이 시기가 이제 특히 이제 제정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치고, 자, 이게 뭐죠? 이게 볼트죠, 볼트. 특히 얘는 우리가 배럴 볼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배럴 볼트를, 이 볼트를 두 개를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교차시키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크로스 볼트라고 해요. 자, 크로스 볼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로마 건축에서. 그리고 이 아치를 뱅그르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뱅그르로 돌리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게 돔이죠, 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아치와 볼트 구법들이 로마 건축에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자, 구조 세 번째로 이제 대규모 공간의 형성.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런 그 구법의 발달들, 그리고 어떤 제국 의식이나,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떤 권력, 그런 힘의 과시 욕구, 이런 것들이 대규모 건축을 형성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공간 위주의 대규모 건축이 형성이 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공간 위주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형태 위주의 그런 시각적이고 조소적인 그런 건축이었다고 한다면 로마의 건축은 굉장히 공간 위주의 그런 대규모 건축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로만 오더, 로마의 오더인데요. 로마 건축의 디테일 그리고 그 구성 방식은 그리스 건축에서 수입된 것이다 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외관의 모습은 그리스 건축에서 많이 수입이 돼요. 결국은 그리스 건축의 세 가지 오더였던 도릭 오더, 이오닉 오더, 코린티안 오더 이런 것들이 수입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 오더가 더 부가가 된다는 게 이제 로마 오더예요. 자, 부가되는 오더는 투스칸 오더 그리고 컴포짓 오더예요. 투스칸 오더는 우리가 뭐 토스카나 하는 그 투스칸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투스칸 오더. 컴포짓 오더는 복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합식. 주로 이제 이오닉에다가 코린티안이 더해진 그런 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게 지금 그리스의 오더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릭 오더고 얘가 이오닉 오더고 얘가 코린티안 오더죠. 코린티안. 그래서 도릭 오더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베이스가 없다. 그죠? 그리스의 도릭 오더는 베이스가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자, 여기가 프리즈 아니지 여기가 뭐야 코니스 그지? 여기가 프리즈 이 부분이 아키츄레이브 이 아래쪽이 기둥 그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오닉 기둥, 이오닉 오더를 보시면 자, 이 게이블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박공벽이에요. 박공벽을 우리가 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코니스, 프리즈, 그 다음에 아키츄레이브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엔타블레이처라고 부른다. 그죠? 그 밑에 이제 볼류트가 있는 캐피탈, 그 다음에 샤프트, 베이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린티안 오더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그죠? 이름도 살짝 다른데 어쨌든 엔타블레이처가 있고 그 밑에 컬럼이 있는 이런 형태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의 오더고요. 로마의 오더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로마의 오더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도릭 오더는 이렇게
베이스가 없는데 로마의 도릭 오더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투스칸 오더, 도릭 오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오닉 오더, 얘가 코린티안 오더, 그 다음에 이것이 컴포짓 오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투스칸 오더는 도릭 오더의 좀 단순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화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포짓 오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오닉 오더 플러스 코린티안 오더의 그런 복합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주로 이 컴포짓 오더 같은 경우에는 제정 로마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더들을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기둥에서 특히 주들을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주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스칸 오더와 도릭 오더는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단순화돼서 예를 들어서 도릭 오더에 있는 이런 홈을 뭐라고 해요? 플룻이라고 그랬죠. 플룻. 그죠? 플룻 같은 것이 투스칸 오더에는 없어요. 그죠? 이런 거라든지. 이오닉 오더는 형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볼루트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코린티안 오더 같은 경우에는 아칸서스 잎, 아칸서스 나뭇잎의 모양이고, 컴포짓 오더는 어때요? 이 이오닉과 그죠? 이오닉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코린티안 오더가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로마의 오더는 5가지. 그리고 특징이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도릭 오더의 베이스가 생긴다. 그죠? 여기 보면 도릭 오더에 베이스가 있고 그리스의 도릭에는 베이스가 없더라 라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트루리아의 건축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에트루리아의 건축. 에트루리아 건축의 여러 가지 성격들은 특히 이제 성벽이라든지 성문, 분묘 같은 것들에 조적식의 자취가 남아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두 가지 조적식과 가구식을 혼용해서 쓰는 게 이제 로마 건축의 특징인데 특히 이제 조적식의 특징들은 이 에트루리아에서부터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표시된 파란색이 표시된 부분이 에트루리아인들이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그죠? 로마를 포함한 그런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서쪽 지방, 특히 이제 서쪽에서 좀 위쪽, 상부 부분에, 그죠? 아래쪽보다는 위쪽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케르베텔이라는 지방에 여기 있죠? 케르베텔이네. 케르베텔이라는 이 동네에 남아있는 분묘를 한번 보시면, 자, 이게 그 지역에 남아있는 묘인데요. 조적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석재들을 가지고 돌을 쌓아서 조적식의 형태로서 구조로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결국 뭡니까? 원시적인 코벨식 아치죠. 그렇죠? 코벨식 아치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은 현세의 생활을 좀 재현하는 마치 이제 침대도 있고 방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무덤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벽화라든지 이런 이건 유골함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장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같이 붙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에트루리아에 또 신전도 있었어요. 신전. 에트루리아의 신전이 바로 이제 로마 신전의 직접적인 원형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그리스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케네의 그 메가론 에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로마 신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에트루리아의 신전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스의 신전에서는 외관적인 측면들, 외형적인 측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에트루리아의 신전 지금 아래쪽에 사진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전면에 투스칸 오더로 되어 있는
사주 2열에 현관 주랑이 있다. 투스칸 오더, 이런 것들이 다 투스칸 오더고요. 그 다음에 4개의 기둥들이, 그죠? 4개의 기둥들이 2열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현관에 주랑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뒤쪽으로 직사각형의 신상실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위치해요. 우리가 이거를 셀라라고 불러요. 셀라. 3개의 셀라로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목조의 지붕틀을 얹고요. 그 위에 이제 테라코타 기와가 있고, 처마는 좀 나름 좀 길죠? 그죠? 약간 좀 다소 길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높게 뭔가를 쌓아 올렸죠.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디움이라고 불러요. 포디움. 포디움. 여러분들 그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을 때 이런 단상에 올라가죠. 1등, 2등, 3등.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포디움에 올라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에트루리아 신전을 보면 그리스 신전에 사용했던 페데스탈 대신에 포디움을 사용해요. 높게 올린 그런 단을 높게 올렸다고 해서 고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기단, 페데스탈 대신에 고대, 포디움을 사용한다라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약간 온폭 파가지고 여기다 계단을 가운데다가 전면 계단을 둬서 이쪽으로 진입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전을 보면 그리스 신전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있고 주변에 기둥들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페데스탈이 있잖아. 페데스탈이 3개의 계단으로 구성된다 그랬지.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사면에서 어쨌든 그 페데스탈을 딛고 그 신전의 기본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로마 신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신전은 이 에트루리아 신전은 그게 아니라 포디움을 높게 쌓고 거기다가 가운데 부분에다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약간 판 다음에 여기다 계단을 설치해서 이렇게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얘는 정면, 다른 말로 하면 정면성이 강하다. 정면성이 강조된다. 축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그 평면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그 프로스타일, 프로스타일 형태의 그런 평면 형태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죠. 그죠? 기단 대신에 포디움을 쌓고 전면에 진입 계단을 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최근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어쨌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어놨던 사진들인데 제가 가서 본 건데 요거는 이제 불치라는 신전에 남아에서 출토된 페디먼트예요. 페디먼트 모양이고요. 그 불치 신전에 페디먼트를 장식했던 그런 테라코타들이 여기에 눈에 보이죠. 불치 신전은 BC 한 3에서 2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조그만한 조각이 있는데 지금 확대한 그림이 요거고요. 얘는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여기 보면 목이 잘라지고 없지만 여기 손에 뭘 들고 있죠.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어떻게 쓰지? 디오니소스. 그죠? 디오니소스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아드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잖아. 그리고 이 아리아드네는 이 사람의 아내예요.
두 사람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 그 테라코타 장식판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크레타의 왕이 미노스인데 그 미노스의 딸인 이 아리아드네는 결국 그 미노스의 공주죠. 이 아리아드네가 있는데 이 아리아드네는 이 사람은 원래 연인이 있었어요. 연인이 테세우스라는 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여러분들 그 미로의 괴물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이 테세우스가 이 미노스 그 미로에 그 갇혀져 있는 그 괴물을 죽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아리아드네가 이제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줬는데 이 테세우스한테 버림을 받죠. 이 아리아드네가.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나중에 이 아리아드네를 도와주고 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아리아드네는 이제 일종의 여신으로서 이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신전 장식으로 묘사를 해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로마 건축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로마 건축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 그리고 그 로마 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고대 로마가 만들어지기 전에 특히 이제 그 세력이 컸던 토착 민족인 에트루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건축을 봤어요. 특히 이제 에트루리아의 신전 건축에서 로마 신전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특성들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또 에트루리아의 이런 그 분묘에서 나타나는 이런 조적식의 자치가 특히 이제 로마 건축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거. 두 가지 영향을 줬네요. 조적식적인 영향, 그리고 신전에도 영향을 주고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건축도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외관적인 측면들 이런 데에 많이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